오늘도 결국 나는 남편에게 비난을 늘어놓고 말았다. 그것은 전화가 울리면 무조건 바로 받아야 한다는 남편의 아주 구식인 사고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도 거실에서 밥을 먹다가도 전화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달려가 전화를 받곤 했다. 거품을 몸에 가득 묻히고 달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나는 가끔 강박적이게까지 느껴졌다. 가뜩이나 부족한 둘만의 시간을 매번 방해받는 난 당연하게도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중요한 일이라면 분명 따로 메시지를 남길 텐데 전화에 그만 집착할 수 없어? 라고 핀잔을 주는 나에게 그는 스팸 전화라면 그냥 끊어도 되지만 혹시나 중요한 일이라면 바로 답하는 게 전화를 건 사람에게의 예의야 라며 반박을 걸은 적이 없었다. 그럼 난 얼굴을 찡그린 채로 눈을 굴리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의 아침이었다. 이른 시각부터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번호는 우리 도시의 지역 코드로 시작되고 있었다. 평범한 전화번호로 보여 나는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는 동안 받을지 말지 곰곰이 고민했다. 사실 사기꾼들이 번호를 조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냥 받지 않기로 했다. 전화는 곧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새로운 메시지가 1번 있습니다. 로라, 거기 있어요? 직장 상사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가 귓전을 가득 채웠다. 미셸이에요. 바로 전화 주세요. 현장에 있는 전화로 전화하는 거예요. 며칠 전 직장에서 저질렀던 실수가 떠올랐다. 나는 지금 해고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내 개인적인 문제들에게만 정신이 팔려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다. 다행히도 미셸이 겨우 윗선을 설득하여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확실한 것은 그녀의 급박해 보이는 이 전화에 지금 화답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일로 공경에 처할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나는 빌어먹을 하고 중얼거리며 재빨리 그녀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네? 방금 잠에서 깬 듯이 흐릿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혹시 무슨 일 있을까요? 그녀는 꽤나 짜증이 난 듯한 한숨을 뱉었다. 한숨 후에 자그마한 욕짓거리가 들린 건 내 기분 탓이었을까? 일요일 아침부터 전화하는 건 무슨 매너야? 그치만 방금 전화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일이 있다고. 무슨 소리야? 전화한 적 없어. 힘든 건 알겠는데 아침부터 취했어? 정신 좀 차려.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기분에 빠져 전화를 끊자마자 음성사서함을 다시 확인했다.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추가적으로 이상한 일이 더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 상사의 목소리였다. 그 다음 월요일에 나는 해고되었다. 신뢰감이 떨어져 있음에도 애써 날 변호하던 상사는 내 일련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스팸 전화 하나 때문에 회사에서 나의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며칠 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아야 할지 고민했다. 어쨌든 그 누구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심적으로 어떤 상호작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메시지가 1번 있습니다. 로라, 나 캐롤라인이야. 제발 빨리 전화 좀 줘. 아빠에 관한 거야. 지금 병원에서 전화하고 있어. 전화기 스피커에서 끊어질 듯 가는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내 언니였다. 나는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로라? 캐롤라인, 어디야? 어디 병원이야? 아빠는 괜찮으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제발, 로라. 그녀는 숨을 고르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다. 우린 너가 걱정돼. 너가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
또 술 마시는 거야? 의사가 더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만 아빠가 사고 당하셨다고 분명 언니가 방금. 아빠는 지금 나랑 같이 아주 잘 계셔. 알겠어? 끊어. 나는 끊긴 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역시 그녀 또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핸드폰은 애초에 꺼두었다. 가끔은 용기 내어 모르는 번호를 받기도 했지만 받을 때마다 전화기 너머에선 침묵만이 감돌았을 뿐이었다.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 전화들은 항상 고통에 일그러진 내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당에 내 개를 차로 들이받았거나 나무가 지붕을 뚫고 떨어져 사람이 죽었다고 괴롭게 소리치는 목소리의 주인은 나의 이웃집의 할머니 메리였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다고 전하거나 그 자신이 지금 당장 죽고 말 거라고 어느 다리 위에서 울부짖는 목소리는 오랜 친구의 것이었다. 한 번은 모르는 목소리가 내가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다급하게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각각의 전화에 회답하는 행동은 도박과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와 소외를 받고 멀어지거나 전화를 무시한 채 방구석에서 덜덜 떨며 그 끔찍한 사건들이 정말로 벌어졌을 가능성을 상상하며 그것을 홀로 감수해야만 했다. 그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직업을 잃었다. 언니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날 재활원에 보내버리겠다며 얼음장을 놓았다. 오랜 친구들은 내 번호를 차단했다. 내 이웃은 나를 피했다. 경찰서로부터 시간 낭비를 그만시키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엄한 말을 들었다. 나만 미친 사람이었다. 그들에겐. 다행히도 내가 잠든 한밤중에는 전화가 작동을 멈췄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전화기는 다시 작동했다. 나는 전화를 다시 걸어달라는 호소로 가득 찬 메시지와 패닉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야만 했다. 마치 나의 남편처럼 나는 가능한 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절망과 같은 소식들보단 차라리 나았기 때문이다. 수면 패턴도 변하기 시작했다. 짧은 낮잠을 자고 전화벨에 깨기를 하루 종일 반복했고 그 다음에는 전혀 잘 수 없게 되었다. 전화가 멈추지를 않았다. 당연히 모든 전화들을 받을 수는 없었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김없이 음성사서함으로부터 지옥과 같은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전화기의 코드를 뽑기도 해보고 망치와 같은 물건으로 세게 내리쳐 파괴를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다른 세계의 물건인 마냥 그 어떤 것으로도 부서지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 정신없이 달렸다. 이웃 사람들이 혐오감에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가 어딘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달릴 뿐이었다. 그러다 나는 어깨에서의 낯선 감촉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멈춰서니 어느 으슥한 골목이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다. 저기요, 혹시 로라 씨 되시나요? 누구세요? 아니, 방금 당신을 지나쳐서 차에 타려다가 전화가 왔는데 누가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급하게 전해달라고 해서요. 말이 안 되는 건 알지만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말이야. 아무튼 진짜 로라 씨 맞죠? 그는 수상한 눈빛을 한 채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었다. 나는 낚아채듯이 그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붙잡았다. 전화기에서는 여전히 영원과도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을 뿐이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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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미친듯이 소리쳤지만
핸드폰 너머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뺐더니 무언가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양 인상을 쓰고 옷소매로 그것을 슥슥 닦았다. 그리고선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던 4대의 공중전화가 동시에 모두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길가에 낯선 이가 전하는 소름 끼치는 소식이나 동시다발적으로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공중전화들보다는 차라리 집에 전화기 한 대가 나았다. 나는 귀를 틀어막은 채 며칠 동안 이루지 못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에도 나는 어김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침묵을 듣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저편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다. 로라 씨 되실까요? 네, 경찰서입니다. 3개월 전에 실종 신고하셨죠? 유감스럽게도 남편분의 시신이 발견되어 연락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해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순간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구역질과 함께 위에게 울컥 올라왔다. 나는 연신 비틀거리다 벽에 손을 짚었다. 맞아. 내 남편은 실종 중이었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실종 신고를 한 게 기억나. 어떻게 이걸 잊은 거지? 남편과 며칠 전만 해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건 언제였지? 꿈이었던 건가? 나는 가까스로 전화를 마무리 지었다. 시야가 흐릿했다. 나는 잠시 고꾸라져 앉아있다 생각을 정리하고 경찰서로 가기 위해 거실로 향했다. 날은 길었던 그 시간 속에도 전화기는 잠잠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마당을 반쯤 나갔을까? 사방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튀어나와 나를 에워쌌다. 흙 냄새가 났다. 잔디의 까슬한 감촉이 볼에 느껴졌다. 차디찬 수갑도 내 손목에 감겨왔다. 그 모든 감각들이 꿈결처럼 천천히 다가왔다. 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외고 서류를 들고 있던 또 다른 경찰은 그것을 읽었다. 로라 스트라우드 씨, 당신을 1급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남편 데이비 스트라우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범벅을 채로 당신이 산에서 내려온 것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과 당신의 차에 있던 흉기와 지문들, 인근의 CCTV들이 그 증거로 얼굴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난리통에 떨어졌던 내 핸드폰이었다. 나는 엎드린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것을 바라보았다. 홈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담당 인사입니다, 로라씨. 오랫동안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증상은 좀 어떠신가요? 아시겠지만 조현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나를 거칠게 끌어올렸다. 뺨이 세게 긁히며 피가 방울져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나를 강렬하게 노려보며 입을 느리게 벌렸다. 기계적이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메시지가 6834번 있습니다.